반갑습니다. 와원의 파트너 졸교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녁 방송도 좀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가 여의치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출연한 하루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도 최근 이틀 동안 막 떨어지고 이래서 좀 불편하긴 하죠. 쉽지는 않은 장 같아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9월달하고 10월달 증시에 대한 긴급 점검 전략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왜 9월이면 9월이지 뭐 9월, 10월 두 달 동안 잡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9월은 추석 연휴 빼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10월 증시까지 포함해서 긴급 점검 그리고 전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갈까요? 오늘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하락 최근에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닌데 체감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시장 하락에 대한 핵심 요소를 먼저 적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잔존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확실히 부진됐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에서 나오는 얘기고 저는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하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거는 인정.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1번, 2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소리 마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미국 얘기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번에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뒷장에 설명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카카오 네이버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고점 논란 때문에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LG화학이 쇼크 때문에 떨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 규제 때문에 어제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메인이라고 얘기하는 총 5종목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재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나가야 하는 주도주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버티는데 주도주가 다 깨져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카카오 네이버도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주도주가 부재하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그래서 그리고 또 가는 종목만 계속 가게 되고 못 가는 종목 계속 못 가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목을 가만히 보면 가는 종목도 굉장히 또 세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특이하게 움직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되고 있어서 시장 내부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미국 주요 지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 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난주에요. ADP 민간 고용 증가율. 그러니까 이거 민간에서 그러니까 발표하는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농업 고용 지수는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제 관공서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구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죠. 둘 다가 ADP는 한 60만 예상했는데 이게 한 37만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고용지수, 그러니까 관공서까지 다 포함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75만, 한만 못 나와도 60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20만 대 혹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쇼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장기금리라고 얘기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단기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고용이 딱 발표되고 나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이 금리에서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가 미국의 구인 건수가 7월 채용 공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미국에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구인 공고가 1,093만 건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예상치 990만을 훨씬 돌파한 거죠. 그리고 전월에 6월 달에 1,018만 건보다 더 많이 돌파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는 고용을 굉장히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한 게 되잖아요. 그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조금만 더 있으면 임금이 자꾸 올라갈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이렇게 떨어져도 시장 금리는 경기 둔화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왜? 이번 달에 9월 달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용이 떨어진 거는 경기가 나빠서 떨어진 거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임금이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해서 대기에 대한 상태가 많아져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와 반대로 움직여 버렸다. 장기금리, 단기금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용융자 금액인데요. 여기 보시는 주린이 분들 제발 부탁인데 무슨 영혼을 끌어서 뭐 투자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작년 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가 끝이고, 그거는 제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파동이고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런 게 안 돼요. 자, 보세요. 8월 9일 날에서 8월 18일 날까지 지수가 한 3,100에서 3,200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는 신용유자가 1조 4천억 정도 확 첨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신용을 막 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을 저는 한 한국경제TV 한 22년 차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2년 방송 출연해 보면 대충 경험이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신용융자를 뺏어 물려고 밑으로 하락 변동성을 키우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3,050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겁먹죠. 그래서 다시 반등할 때 버려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샀던 걸 그대로 뱉어냅니다. 근데 시장이 또 계속 안 빠지고 가니까 이러다가 내가 또 놓치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신용융자를 읽겠어요. 9,500억. 그래서 결국은 3,200억 가니까 1조 2,457억 신용융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장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융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화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새로운 증시 모멘텀이 있습니까? 대표님. 아까는 불확실성만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증시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늦어지면요, 혹은 부결되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제인가요?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옐런 장관 있죠.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얘기 들었죠. 뭐 얘기할 때 지금 공화당 의원들한테 이거 빨리 안 하면 10월 달에 디폴트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빨리 해달라, 아니면 이거 10월 달에 디폴트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1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부채 한도 협상 질질 끌다가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팍 시켜버렸고 신평사에서 시장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흐름에서 보면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돼 버리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호재인데, 이거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돼 버립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제가 9월 FOMC 회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통화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은 힘을 쓸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님, 왜 FOMC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고용지표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에서 돈을 풀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 안 나오는데도 연준에서 뭐라 그래요? 연내에 테이퍼링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벌써 중앙은행은 이제부터 물가 때문에 계속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공급은 끝.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도 끝.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예 버려라. 이제는 그런 장 아니다. 근데 FOMC에서 그럼 뭘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지표가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취집을 안 하잖아요. 임금이 더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꾸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올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 경기가 떨어지면 유가는 훅 떨어져요. 상품 가격도 훅 떨어져요. 근데 임금은 잘 안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꾸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내 테이퍼링을 빨리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분을 해결해 놔야 돼요. 근데 테이퍼링을 좀 조절할 수는 있겠죠. 예전에는 FOMC 회의 때, 그러니까 매월이 아니고 FOMC 회의는 45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45일마다 한 번씩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거를 한 100억 달러씩 줄이는 그런 형태의 흐름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테이퍼링이 연내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단 150억 불로 그러니까 150억 불 정도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100억 불 정도 줄이겠다. 이러면 시장은 호재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는 사망자하고 감염자하고는 달라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용융자에 대한 잔고가 감소돼야 돼요. 지금처럼 신용융자가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쌓이고 이러면 시장 못 가요. 제발 주린이들 제발 좀 줄여주세요. 예.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하고 사망자 수인데요. 보세요. 2010년도 하반기에는 감염자 수가 쭉 올라가고 사망자 수가 같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서비스업 고용 지표가 이렇게 하다가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감염자 수가 올라가는데 사망자 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 무서우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염자 수가 쭉 올라오는데 사망자 수가 안 올라와요. 왜? 백신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더라도 사망자 수가 안 올라오고 이제 백신 효과가 60% 정도 되니까 우리 같이 그냥 백신하고 같이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세요. 미국의 서비스 고용지표 안 줄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자, 9월, 10월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업종하고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될 거예요. 주식 비중 한 60%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한 70% 정도. 그리고 비주도주가 반드시 종목을 좀 교체해야 되고 이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환경 관련주, 정책 관련주. 제가 수소경제라든지 탈산소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부품주. 저도 최근에 갤럭시 플립을 샀거든요. 너무 좋아요. 지금 중국에서 뭐 이거 사려고 줄 섰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관련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자 수가 올라가지 않고 감염자 수만 올라가게 되면 아까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 지표가 안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망자 수는 안 올라오고 감염자 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를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좀 긴 관목에서 보면.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주. 어차피 바이든은 3.5조 달러 신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가 좀 감소되면 증시 내부 수급이 해소될 것이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자, 요게 미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예요. 이게 지난달에 나온 지표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잘 보세요. 미국 시장을 딱 이렇게 봤더니만 아까 제가 위드 코로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감염자 수는 쭉 올라오고 사망자 수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감염자 수가 올라오고 사망자 수가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이 제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 지표가 안 꺾이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그러니까 막 가서 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막 온라인으로 하지 않는 이 소비가요. 요때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안 꺾여요. 좀 둔해질 뿐이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거 오프라인 쪽.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온라인 쇼핑 담당하는 형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언택 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언택 쪽이요. 이게 잘 올라가다가 지난달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언택이 팍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지난주인가요? 제가 장중방송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 50분에 장중방송 출연하거든요. 이 장중방송 출연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의 지표가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택 관련주를 줄이고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컨택 관련 소비주를 좀 늘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정부에서 네이버가 카카오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명분이고 원래 미국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8월 말부터 온라인 쇼핑의 언택 관련 소비가 확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소비가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거 뭐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코로나의 감염자 수가 올라가고 사망자도 같이 올라가니까 미국 서비스업 고용, 그러니까 오프라인 얘기합니다. 이게 확 줄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감염자 수는 막 올라가는데 백신 효과로 사망자 수가 줄어드니까 안 꺾이잖아요. 서비스업 관련주가. 그리고 위드 코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온라인 언택 관련주는 이제 그만. 이 얘기를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줄여라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제 그 사태가 터져버린 거죠. 자, 스마트폰 부품주는 뭐 다 알겠죠? 뭐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장중 방송에 계속 한 2주 전부터 계속 추천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추천보다는 굉장히 권유했던 건데 잘 보세요. 이것도 설명하기 좀 길어요.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테이퍼링 해봐야 뭐 시장이 다 녹아있는 거고 금리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잭슨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테이퍼링과 금리를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힘의 축이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 통과시키고 4.5조 달러 통과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공화당이 많다고 해서 제발 부탁인데 그거 통과시키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라라고 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중앙은행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힘이 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관련주 중에 굉장히 많은 정책 관련주가 있어요. 남북경협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판 뉴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수소경제나 그 탄소 관련, 환경 관련주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여당의 대선 후보나 야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안 됐어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유력 여당이나 야당의 대선 주자가 나와야지만 그 주자들의 정책이 가시화가 돼요. 그죠? 근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그쪽에 있는 정책을 만약에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거의 중립 위반의 여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정치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여당의 대선 후보자로 선택된 사람들, 야당의 대선 후보자로 선택된 사람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글로벌리하게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당면과제,
공통 과제를 밀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 친환경, 탈산소, 탄소 관련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형 수소형 경제 얘기하면서 막 정의선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코엑스에 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탈탄소 관련주 이렇게 해갖고 환경 관련.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관련 개별 종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권 관련도 그렇고. 시멘트 쪽도 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관련. 그 다음에 뭐 배터리를 재생하는 관련주.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수소경제 쪽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앙은행이 이제부터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 가게 되는 거고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3.5조 추가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 때문에 경기가 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중앙은행은 이제 테이프는 돈을 줄이는데 뭐. 이제 중앙은행 역할은 끝났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정부가 대선 주자가 결정되기 전 여당이나 야당 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밀게 되고 이런 쪽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부품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미국의 소비 트렌드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 바뀐다 그랬습니까? 언택 관련주에서 오프라인 소비 쪽.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자 수하고 감염자 수가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 근데 요거는요, 델타 변이가 조금 죽지 않은 이상은 좀 약간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탄력 있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주. 이건 왜?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그 다음 바로 어떻게 돼요? 3.5조 달러에 이게 줄든 늘든 3조 달러든 지난번에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통과됐고 그 다음에 3조 달러가 됐든 3.5조 달러든 통과되면 이거 인프라 당장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섹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요 섹터에서 업종과 종목을 차별화시켜갖고 모아주는 전략이 필요한데 주식 비중을 아까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랬고 한 60에서 70%만 해야 돼요. 왜? 지금 같은데 100% 써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돈 다 잃어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기지도 못하는 게임에서 자꾸 쓸데없이 힘을 낭비합니까? 힘을 비축했다가 나중에 이기는 시장에 오면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식 비중 한 60%만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죠? 언제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거 타결됐다는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연말까지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 관련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조일교라고 치면 제 유튜브 조일교 TV가 나옵니다. 그게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내일 제가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또 무료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때 또 자세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직장인들 무료 세미나 못 볼 경우에는 제가 또 녹화해서 제 유튜브 채널 조일교TV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만 들어오시면 되겠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일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한국경제TV 사이트에서